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나온 이 기축통화국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축통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 간의 결제라든지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뜻합니다. 한국은행도 이 기축통화를 여러 국가의 암묵적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통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면서 기축통화를 충족하려면 첫째, 국제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둘째, 환율평가 시에 지표가 되는 통화, 셋째, 대외 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라고 인정하고 있죠. 또 국제거래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유로화라든지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이런 것들은 흔히 교환성 통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 기축통화 논란을 유발시킨 것은 전국경제연합회, 그러니까 정경련이 지난 13일 내놓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자료의 제목과 내용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제목에는 분명히 기축통화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부제목에서는 원화가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의 특별인출권, SDR이라고 하는데 이 SDR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DR이라는 게 뭐냐면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뜻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 회원국 간의 협약에 따라서 SDR 바스켓에 5개 통화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입 비중은 달러화가 41.7%, 유로화가 30.9%, 그리고 위안화가 10.9%, 엔화 8.3%, 파운드화 8.1%입니다. 정경련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SDR 바스켓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 SDR 바스켓에 포함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원화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SDR은 이 IMF가 가맹국의 준비자산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1969년 창설한 국제준비자산입니다. IMF 회원국은 외환위기 같은 것에 처했을 때 이 SDR을 필요한 실제 통화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SDR 편입이 되었다고 곧 기축통화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면 바로 중국의 위안화를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간단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는 현재 SDR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기축통화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유는 국제시장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간에,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위안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중국은 분명히 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기축통화로 가려려고 하면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기축통화 되려면 기축통화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이 화폐가 사용돼야 되고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3국들 사이에 그 나라의 화폐가 무역상으로도 통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트리핀 딜레마.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과의 무역 거래 대부분이 적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게 달러가 남게 되고 그 달러가 축적됩니다. 바로 그 달러로 해당국은 미국이 아닌 제3국가의 거래에서도 이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 무역 적자가 아니라 무역 흑자를 노리게 된다면 달러들이 당연히 미국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달러가 품귀하게 되죠. 당연히 거래에서 사용할 달러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기축통화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수년간 무역 적자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많이 잃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결코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트리핀 딜레마에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 때문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아직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국민소득도 이제 겨우 1만 달러를 간 넘겼습니다. 더불어 먹여 살려야 될 인구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을 통해 흑자를 봐야만 됩니다. 이렇게 무역 흑자를 누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나라는 절대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사회주의 세력 간의 통화 교환 형식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융망을 넘어서는 무역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가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마디로 노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죠. 당연히 무역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봐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국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더더욱 그런 꿈을 꾸기조차 힘든 것은 한국의 원화가 국제결제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독보적인 일입니다. 그 뒤를 유로화 36.56%, 파운드화 6.3%, 위안화 3.2%, 엔화 2.79%, 캐나다 달러 1.6%, 호주 달러 1.25%, 홍콩 달러 1.13% 이렇게 뒤를 잇습니다. 한국 원화의 비중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한국 원화는 태국의 바트화, 이 바트화는 0.75%고요. 말레이시아 링깃 0.36%,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 멕시코 페소 이런 나라 화폐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매 3년마다 발표하는 전 세계 외환 상품 조사 결과도 미국 달러화가 88.3%로 1위였고 유로화가 32.3%, 엔화 16.8% 등의 순이었는데 여기서 원화의 거래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외환 보유액 지위 측면에서도 원화는 극히 미미합니다. 한마디로 소수 통화라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2%, 유로가 20.5%, 엔화 5.8%, 파운드 4.8%, 캐나다 2.2% 뭐 등등등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한국 원화는 0.2%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화폐가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전 세계에 우리 원화가 차고 넘칠 정도로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말 자체를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 SDR에는 편입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정경련이 내놓은 것도 바로 그 SDR 문제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역시 어렵다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IMF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이 SDR 팩트시트에 따르면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출 규모 세계 5위인 IMF 회원국의 통화일 것. 둘째,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통화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에 비춰보자면 한국은 IMF 회원국이면서 전 세계 수출 5위 국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는 부합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통화라는 조건은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도 지극히 낮고 역외 거래 시장도 없고요. 폐쇄적인 외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 뉴욕 증권 시장이 열리는 오후 11시 등 이런 해외 영업 시간에 우리 외환 시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SDR 편입 역시 꿈 같은 소리입니다. 특히 이 원화가 대형 무역 거래에 사용하는 빈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SDR에 편입된다는 것조차도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대선판에서 갑자기 기축통화국 논란이 벌어졌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유는 국가채무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도 되느냐, 오르면 안 되느냐, 이 논쟁 가운데 바로 기축통화국 논란이 끼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그런 국가채무 비율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개념에서 그런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면 사실 국채를 더 찍고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가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통화를 더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채무 비율에 신경 써야만 됩니다. 이미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인 40%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21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51.3%입니다. 이것도 IMF 기준으로 하자면 55.1%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뜀박질했습니다. 이마저도 위기 시에 정부가 상환해야 될 공기업 부채는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지고 공공 부분이 이 공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일을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20%포인트 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기축통화국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과 우리 한국을 곧바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가 28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끄떡없는 것도 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이 국가 부채 비율이 일본은 252.3%에 이르고 있고요. 미국은 130.7%, 프랑스 113.5%, 영국 107.1% 이렇게 대부분 선진국이 국가부채 비율을 100%를 넘기고 있죠. 훌쩍 넘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국가부채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여력이 있는 그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을 단순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국가부채 비율을 더 높여도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상승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환율도 상승하게 되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이 기축통화국 논란이라든지 국가채무 관련 논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기축통화국 논란은 결국 파퓰리즘으로 돈을 더 뿌려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국가채무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 만능주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